1977년에 오하이오 주립대의 빅 이어 전파 망원경이요, 평소에 수십 배에 달하는 강렬한 신호가 무려 72초간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 여백에 와우 이렇게 썼대요. 이 와우 시그널, 이게 왜 이렇게 흥분되는 사건이었냐? 그러니까 신호가 잡힌 주파수가 하필이면 1420MHz였기 때문이에요. 이걸 수수선이라고 하거든요. 외계 문명이 신호를 보낸다면 아마 이 주파수를 쓸 것이다 라고 예상한 주파수입니다. 그게 1420MHz예요. 그러니까 우주 공용 주파수에서 인공적으로 보이는 강한 신호가 딱 한 번 잡히고 다시는 안 잡혔다. 이게 뭐냐면 외계 문명의 인사다라는 거죠. 한 분이 셨던 스티븐 호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외계인이 우리를 방문한다면 그거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상륙했을 때와 비슷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가 아니라 그냥 접수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1977년에 오하이오 주립대의 빅 이어 전파 망원경이요, 하늘을 이렇게 관측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천문학자 제리 에먼이요, 출력된 데이터를 확인하다가 깜짝 놀랄 정보를 발견하게 돼요. 평소에 수십 배에 달하는 강렬한 신호가 무려 72초간 잡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놀라가지고요, 그 숫자열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팍 치고요, 그 여백에 와우 이렇게 썼대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와우 포인트, 와우 시그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와우 시그널, 이게 왜 이렇게 흥분되는 사건이었냐? 그러니까 신호가 잡힌 주파수가 하필이면 1420MHz였기 때문이에요. 이걸 수수선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과학자들이 오래전부터 수소는 우주에서 가장 흔한 원소라서 외계 문명이 신호를 보낸다면 아마 이 주파수를 쓸 것이다 라고 예상한 주파수입니다. 그게 1420MHz예요. 그러니까 우주 공용 주파수에서 인공적으로 보이는 강한 신호가 딱 한 번 잡히고 다시는 안 잡혔다. 이게 뭐냐면 외계 문명의 인사다라는 거죠. 안녕, 하이, 나 여기 있어, 이런 얘기처럼 보이는 그런 조건을 다 갖춘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외계인의 존재에 대한 논란이 일게 되는 겁니다. 이 신호에 대해서 증명된 건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 딱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좀 반복이 돼야지 이런 거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었기 때문에 증명된 것은 없지만 가설은 세워졌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RS15 천문대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가 있거든요. 보니까 우주에는 차가운 수소 구름들이 곳곳에 떠 있어요. 수소가 가장 흔하다고 했잖아요. 근처에서 강력한 방사선 폭발이 구름을 한순간에 자극을 하면 수소가 짧게 확 밟아지면서 자연산으로 강한 전파를 내뿜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명이 증폭한 전파가 아니라 자연 자체가 증폭한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RS15 자료에서는 와우 시그널과 닮은 그런 약한 신호들을 여러 개 찾아내기도 했다라고 하죠. 물론 이게 100% 확정된 결론은 아니지만 반세기의 미스테리가 조금은 좁혀지고 있다라는 거죠. 가장 외계인 같았던 신호인데 알고 보니 자연 스스로, 우주 스스로가 내는 신호였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외계인에 근접했다라는 증거들도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되게 자연현상이나 인간의 비밀, 그러니까 미국이죠, 미국의 비밀, 이런 것들로 정리되는 패턴인데요.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설명이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틈이 약간 남아있긴 합니다. 그 틈 때문에 우리는 계속 하늘을 올려다보는데요. 자, 그런데 실제로 외계인과 만났을 때 매뉴얼도 있다라고 하죠. 외계인이 있을까? 외계인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궁금증인데 실제로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외계인을 찾는 사람들이 실제로 내 앞에 외계인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대응할 계획이 있을까요? 자, 오늘 이야기는 외계인이 있을까가 아니라 외계인을 만난다면, 만날 수 있다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계 문명과 접촉했을 때 이게 과연 우리한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알 수가 없죠.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요, 막 외계 거대한 함선들, UFO가 막 하늘을 뒤덮고 있는데 이게 좋은 징조인지 나쁜 징조인지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막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외계 문명과의 만남 좋을까요, 나쁠까요?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영화 컨택트라든가 ET처럼 지혜롭고 다정한 존재와 감동적인 첫 만남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런데요, 인류 최고의 물리학자 중 한 분이셨던 스티븐 호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10년 다큐멘터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일단 튀어 라고 한 거예요. 외계인이 우리를 방문한다면 그거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상륙했을 때와 비슷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정말 소름 돋는 비유인 게요, 콜럼버스가 도착하면서 원주민들이 거의 몰살을 당했거든요. 그 원주민 문명이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자, 호킹의 논리는 그런 거예요. 성간 여행, 그 별에서 별 사이로 여행이 가능할 정도로 발달한 문명이었다 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보단 압도적으로 기술이 앞서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자원을 찾아서 우주를
우주를 떠도는 존재다라고 한다면 지구는 그냥 목적지일 수 있다라는 거죠. 기술 격차가 너무 크면요, 이게 대화가 아니라 그냥 접수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발상은 SF 소설 작가 류츠신 있죠. 여러분은 이제 넷플릭스의 삼체 시리즈로 알고 있는데 그게 원래 소설이거든요. 이 류츠신의 암흑의 숲 이론이 있습니다. 우주는 캄캄한 숲과 같고 모든 문명은 그 숲을 걷는 사냥꾼이다라는 거죠. 누군가 소리를 내는 순간 더 강한 사냥꾼에게 위치를 들킨다, 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는 문명은 하나같이 침묵하는 문명이다. 그러니까 이미 발각돼가지고 이렇게 침범을 당한 그런 데들은 멸망해 있고 조용하게 이런 데들이 살아남아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게 우주가 그토록 조용한 이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이런 스티븐 호킹류의 이야기가 있지만 반대의 반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간 여행이 가능한 문명이라면 이미 폭력을 넘어선 성숙한 사회일 것이다 라는 낙관론이 있습니다. 자원이 필요하면 굳이 생명체 있는 행성이 아니라 널려있는 소행성에서 캐면 된다, 그런 기술이 있을 테니까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분명한 건요, 호킹만큼 똑똑한 사람이요, 만나면 일단 위험하다, 튀어라, 아니면 조용히 있어라 라고 진지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외계인 대응 매뉴얼이 있느냐라고 하면, 영화를 보면요, UFO가 나타나면 대통령이 지하 벙커로 뛰어가고요, 외계인 대응 매뉴얼 1급을 펼쳐야 됩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보좌진들이 얘기하는 게 있죠. 그런데 그런 건 사실상 없어요. 물론 제가 뭐 대통령이 안 돼봐서 모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만들 이유가 별로 없죠.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가 차원의 외계인 대응법은 일단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지만 과학자 단체가 만든 건 있습니다. 국제우주항행 아카데미가 1980년대부터 만들어온 탐지후 프로토콜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뉴얼이라고 하기엔 그냥 프로토콜, 절차죠. 절차. 이렇게 해야 된다. 내용도 좀 간단하고 소박합니다. 그거를 요약하면 이런 건데요. 일단 신호를 잡으면 진짜인지 검증을 하고요, 전 세계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그리고 국제사회와 상의하기 전엔 함부로 답장하지 마.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외계인이 나타났을 때 지구를 대표해서 뭐라고 답할지 네가 맘대로 하지 말고 그거를 상의하고 같이 정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누가 인류를 대표하는지조차 정해져 있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일 수도 있는 게요, 왜냐하면 인류가 누군가 이걸 받아가지고 답장을 하잖아요. 답장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충분히 큰 전파 송신기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인류의 허락 없이요, 우주로 여기 지구예요, 여기로 오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넷플릭스 영화 삼체에서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다라고 알려주는,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사람 때문에 이제 삼체 외계인들이 지구를 침범하게 되는 건데, 실제로 이런 메시지 발신에 대해서 규제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2025년에 이 프로토콜의 개정판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유엔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그전엔 답장하지 말자라는 원칙을 좀 더 분명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제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면 이 외계인 대응 계획은요, 매뉴얼이라기보다는 몇몇 과학자들의 신사협정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큰 전파 망원경을 전파를 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또는 기기를 가진 사람들이 뭐 과학자 외에는 없을 테니까요. 저의 한 가지 희망사항을 덧붙이자면요, 트럼프가 집권할 때는 외계인은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그러면 내가 인류를 대표해 그럴 거잖아요, 그분은. 그래서 외계인들한테 그러면서 통행료를 내라 이러면서 다 쓸어버리겠다, 아니면 미사일을 쏘겠다,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자기 이름으로, 자기 가족 이름으로 외계인 코인을 발행하면서 돈을 벌고 있겠죠. 근데 그러다가 인류가 몰살당할 수도 있으니까 스티븐 호킹의 말을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이 외계인일 수 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허황된 말 같지만 여러분 예전에 학교에서 지구과학 시간에 아마 들어보셨던 얘기예요. 우주기원설 있잖아요. 생명의 우주기원설. 그 얘기거든요. 판스페르미아라는 과학 가설입니다. 생명 혹은 최소한 생명의 재료는 지구에서 자생한 게 아니라 우주에서 배달되었다라는 그런 이론이죠. 생명의 씨앗은 운석을 타고 외계에서 날아와가지고 그게 빵 퍼지면서 지금까지처럼 진화해가지고 인류가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지구의 생명체는 그야말로 크립톤 행성에서 지구로 날아온 슈퍼맨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가설에 결정적인 증거들이 쏟아졌어요. 2023년에 나사의 탐사선이 소행성 베누에서 흙과 돌 그리고 샘플들을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 분석을 했죠. 2025년에 분석 결과가 완벽하게 나왔는데 깜짝 놀란 게요, 지구 생명이 단백질 만드는 데 쓰는 아미노산 20종 중에 14종이 그 안에 있었고요, DNA와 RNA를 이루는 핵염기 5종이요 전부 그 소행성 안에 들어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명의 재료가 다 있었던 거예요. 생명의 어떤 재료가 지구에서만 특별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주 곳곳에 이미 흔하게 널려 있는 것이었다라는 그런 얘기. 46억 년 전에 이런 재료들을 잔뜩 실은 소행성과 해성, 이 배달하시는 분들이죠. 이 배달하시는 분들이 갓 태어난 지구에 막 쏟아졌고 그때 나왔던 이런 유기물, 단백질의 원료 이런 것들이 생명의 기원이 되었다. 생명의 첫 씨앗이 되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게 우주 기원설인데요.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지금까지 알려진 건 생명의 재료가 우주에서 왔을 수 있다. 근데 생명체 자체가 우주에서 왔다라는 건 아직 모른다라는 그런 얘기.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만 해도 좀 경이롭지 않아요? 우리 몸을 이루는 원소가 별의 죽음에서 만들어졌고요. 그 원소를 조립한 생명의 부품들은 소행성을 타고서 지구에 도착을 했다라는 거니까 외계인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어떤 가장 정직한 답은요. 거울을 봐 그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외계인을 찾는 일은 사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묻는 일이랑 가까운 것 같아요. 어딘가에 우리와 비슷한 존재가 있다라고 묻는 순간 우리는 이 광활한 우주에서 우리는 어떤 자리인가를 같이 묻게 되니까 말이죠. 답은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생에 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도 많고요. 하지만 인류가 밤하늘을 올려다보기를 멈추지 않는 한 이 질문은 계속될 거예요.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편의점이었습니다.